겠죠, 뭐. 시작을 해보고. 자, 우리 동원 씨부터 운전 중이시니까 빠르게 그냥 네. 소감 얘기해 주세요. 그 소감 어떻게 읽으셨는지. 엄청 빨리 책이 잘 넘어가서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내용도 뭔가 흥미진진해서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느낀 점이랄까, 뭐 그 스트링랜드처럼 다니는 회사를 때려치고 갑자기 뭘 배워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어요? 마흔에 그렇게 스트릭랜드처럼 때려치우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어딘가 인생의 사명감을 느끼거나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게 없어서 그런 무리수는 아직 두고 싶진 않고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뭐 처자식을 다 버려야 된다는. 근데 이제 버릴 처자식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처자식이 있어야 버리든 말든 할 텐데 이게 뭐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 뭐. 연애하고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할 텐데 말이죠. 네. 그다음 우리 정인혜 씨,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혜 씨는 이 달과 유펜스라는 책 이전에 읽어보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보신 건가요? 처음 읽었어요. 아, 그러세요? 이거 워낙 유명해서 인혜 씨 정도면 당연히 보셨을 줄 알았는데. 네. 저 서머셋 뭐 다른 책은 읽었는데 이 책은 또 처음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롭게 읽긴 했는데 이전에 읽고 있던 책이 늦게 끝나가지고 사실 다 못 읽었어요. 아, 그럼 스토리상 어디까지 봤어요? 스토리상. 스토리상 지금 주인공이 타이티에 간 곳까지 나왔어요. 그럼 뭐 대충 다 봤네. 네, 타이티 네, 가는 것까지 봤으면 중요 사건은 다 봤어요. 뒷부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뒷부분은 뭐 이렇다 할 사건이 뭐 없어. 그냥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라. 그리고 역사적인 그냥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 뭐 그렇고. 그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거기까지 본 소감. 되게 뭐랄까 천재 예술가에 대한 뭔가 전형적인 그림이 약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괴팍하고 예술만 집중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되게 공감했던 것 중 하나가 예술가들 중에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로 설명을 잘 못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글은 그나마 괜찮거나 아니면 글로도 이게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되게 공감이 갔었고요. 그리고 어떤 예술에 빠져서 이렇게 스트릿랜드라는 사람처럼 모든 거를 버리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독특한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혜진 씨 들어오셨는데 김혜진 씨도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보시면 소감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 켜져 있습니다. 네. 안 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몹시 짜증나게 읽었고요. 다 보셨어요? 끝까지? 네, 거의 끝까지 다 읽었어요. 지금 한 몇 페이지 남았는데, 몹시 짜증났고요. 제가 최근에 막 이런 약간 배신 이런 일들에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한데 이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왜냐면 저는 사실 이거를 폴 고갱이 이야기를 따서 나중에 이 서머셋 몬이 실제로 그 폴 고갱의 그걸 따라가면서 어디까지 따라가지? 타히티도 따라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고갱을 되게 좋아해서 따라간 책이었는데, 사실 고갱은 막 아내를 버리고 아내랑 자식을 갑자기 버리고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망해서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코펜하겐 가고, 코펜하겐에서 이제 그 생계가 안 되고 덴마크어도 안 되고 이러니까 부인이 떠나달라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잠자고 그러잖아요, 애를 두고. 네, 그리고 뭐 이 친구 와이프하고 하여튼 뭐 이런 일련의 이 사람의 이 감정이 흘러가는 과정이, 이게 예술이 우선인가 아니면 이 인간적인 그거를 지켜가는 것이 우선인가, 그러니까 약간
가치의 문제로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그 예술가 중에 또라이들도 많고 그 피카소도 보면은 뮤즈가 이제 여자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뮤즈를 찾아가고 그렇게 되면서 되게 버림받는 사람들도 많고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예술가 주변에 굉장히 상처받는 사람들은 많고 예술가들은 자기의 감성을 따라가서 무언가 결과물을 내고 그러면 우리는 이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런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제 이런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서머셋 몸이. 그치만 저는 무척 짜증났다.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결과적으로 어떤 예술이나 심미적인 걸 따라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들에 관한 것인데 과연 위대한 작품으로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되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혜주 씨는 남미 여행도 다녀오시고 해서 오히려 이런 그걸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또 보셨네요. 남미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훌쩍 떠나고 이러는 거 있잖아. 훌쩍 떠나고 뭐. 아, 그렇죠. 굉장히 걔네들도 그것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요. 왜냐면 굉장히 로맨티스트들이어가지고 지금 내 사랑이 내 인생의 전부고 너가 내 전부고 막 이렇게 됐다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면 네가 또 다시 내 전부고 그러면 이전의 전부는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출산율도 그렇고 그런 게 또 이제 일상에 적용이 돼서 얘네들은 주급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의 인생을 계획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너무 순간에 몰두하는 그런 삶의 한계를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지웅 변호사님. 정지웅 변호사님도 소감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것도 벼락치기로 봤고요. 네. 그 타이티 가기 전까지는 정속으로 읽다가 타이티 가서부터는 좀 이제 호로록 읽었는데 뭐 영화도 봤어요. 유튜브에 그 흑백 영화 비슷하게 돼 있는 그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 영화도 봤고요. 근데 뭐 이거 보면서 뭐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 뭐 스트링랜드인가 이거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 뭐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부처님도 처자식 버리고 출가한 거잖아요. 따지고. 다 버리고 뭐 아들한테 뭐 장애물이라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안한타. 너는 내 장애물이다. 이러고.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달과 육펜스인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뭐 달을 가리켰으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을 왜 보고 있나. 그래서 이 달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예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진리, 뭐 영성,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블란치라는 그 여성 있잖아요. 여성의 그림을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맨 마지막에 스튜디오 가가지고 막 그 뭐 주걱으로 다 찢어버리려고 그러는데 그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막 보면서 뭐 영성이 깃들여 있고 막 이 그림에서 나오는 뭐 우주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찢으려고 그러다가 뭐 자기가 하마터면 범죄를 저지를 뻔했다 그러고 그리고 타이티에서도 이제 그 집에 벽에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불타는데 이제 그 그림을 이제 보잖아요. 의사가 가가지고 그래서 뭐 창세의 순간 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불멸의 진리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40대 가장이고 아들, 딸을 두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항상 뭐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훈련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친절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블란치 남편의 모습이 제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라고 싶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말하자면 인류가 만든 그런 어떤 규범이나 제도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게 끄달리다 보면은 결국은 달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체적이고 굉장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에 혼자 맞서 싸우는 엄청 뭐 장비 같은 그런 기계도 느껴지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또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 여성분들이 보시면 여성에 대한 폄훼적인 내용도 너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것 같고 저도 처음에는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뭐 이렇게 그랬는데 좀 그런 느낌이 들고 나중에는 다 읽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릿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제가 사는 모습도 한번 반성해보고 저는 원래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꿈이 스님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아니, 계기.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무슨 뭘 생각을 하긴. 큰일 난 예, 소리 하시네. 예, 일단은 뭐 이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실 선생님 들어오셨는데요. 유실 선생님도 음소거 키시고 요 소감 얘기해 주세요. 나가셨나? 아까 들어오셨었는데 나가셨나요? 그리고 JJ님 들어오셨습니다. JJ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책을 잘은 못 읽었는데, 네, 이게 저는 정명현이고요. 다른 네. 세속적인 세계를 의미한다면, 유펜스가 세속적인 세계를 의미한다면, 달이 이제 예술가가 지향하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봤더니 뭐 현대인들이 퇴사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 뭐 이렇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자님 말씀도 듣고 싶고 해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실 선생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예, 유실 선생님도 음소거 키시고 요 소설 읽으셨으면 어떻게 읽으셨는지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유실 선생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하고 본인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제가 해설 때문에 약간 카메라 끄고 참여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제 얼굴을 공개를 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참가인데 제 이름은 유실이고 사는 곳은 이제 광주 관역시 이제 민주화의 성지라는 불리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 이 정도 됐나요? 네. 네. 저는 이 책을 지금 10년 만에 지금 읽었는데 처음에 읽었을 때는 좀 이제 뭐랄까 그냥 재미로만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 이렇게 인물 간의 비교와 대립이 좀 되더라고요. 먼저 이제 주인공 스트리랜드하고 또 그를 또 동경하고 좋아하는 이제 스트로브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그 그림을 좋아하지만 또 이렇게 만약에 그냥 그림을 단순히 취미로 살았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고 스트리랜드는 그냥 중산층의 한 가장으로서 뭐 아내는 열심히 이제 사결동하고 자녀들도 이렇게 좋은 대학, 좋은 신부, 또 딸은 좋은 배우감으로서 이제 잘 살았을 거고 스트로브도 그냥 아버지 직업 몫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보면 고향 여자와 결혼해서 이웃의 좋은 아저씨, 좋은 이제 이웃의 아무튼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을 건데 둘 다 이제 어쨌든 그림을 위해서 운명이 바뀌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스트리랜드는 이제 탁월한 재능과 그리고 약간 좀 성격이 이기심이 가득하고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이거를 또라이라 하나요? 그런 성향이 좀 강한 반면에 스트로브는 재능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그림을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는 그 신미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또 이 그림으로 이제 굉장히 경제적 활동, 돈으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타고났는데 좀 다만 둘의 비교는 스트링들은 어떤 뭐랄까 유펜스 세상에 빠져 아니 달의 세상에 빠져서 오로지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거고 스트로보는 약간 유펜스 세상 그냥 처음 그림도 어머니가 자신의 그림을 보고 상을 받아온 거 보고 되게 좀 약간 감동받아서 우시는 어머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둘의 삶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 보면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의사 그리고 알렉 카마이클 그 두 사람 얘기도 정말 재밌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1등만 하고 2등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배를 선의를 배를 타고 항봇에 딱 들렸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나의 뭐 어떤 앞으로 딱 운명이 딱 정해짐에 불구하고 그냥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여기서 살고 알레 카말카는 늘 아브라함에게 가려진 2등인데 아브라함이 떠나는 바람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1등.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브라함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데 아내도 아름답고 이렇게 교수로서 존경도 받고 명예도 있고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아브라함은 고작 1만 달러 뭐 얼마 대단한 월급에 그런 시골에서 의사 나가고 뭔가 이러면서 여기 나라는 하자가 보면은 굉장히 뭐 뭔가 이렇게 과연 저 사람 말이 맞을까 하고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약간 세속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굉장히 뭐랄까 주위 사람 시선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쓸데없는 약간의 자신의 도덕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도덕성으로 스트레이트를 막 비판하고 약간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옳고 틀리고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보면은 이게 뭐랄까 이 주인공도 성장하지만 이 또 각자의 이 주어진 상황과 운명을 어떻게 내가 개척하고 바꿔가는지 이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변호사님께서 여기 여성분들은 약간 좀 그랬는데 근데 저도 이걸 느끼면서 느끼냐면 이 시대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성분들의 인권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고 투표권도 없었고 근데 또 여기서 나오는 그 여성분의 세 분의 모습을 보고도 조금 약간 진짜 이렇게 누구는 그냥 한 남자의 여자로서 그냥 남자가 나의 액세서리고 그 남자를 통해서 나의 지위를 확인하는 거라면 그냥 남자의 운명에 따라서 나의 운명을 따라가면 반면 또 스트로브 안에는 그냥 남자를 어떻게 보면 남자에게 한번 배신 반하고 또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이제 본인이 또 남자를 사랑을 갈구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게 안 돼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뭔가 이 사랑에 의해서 운명이 자주되는 여자를 본다고 그리고 우리 아타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린 반면에 운명을 개척하잖아요. 뭔가 그냥 좀 사랑에 대한 갈구를 하지 보다는 자신의 사랑을 자기가 지키고 뭔가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이런 거 보면은 이 여성분들도 각자의 그 당시 시대상의 여성애들의 그런 삶을 또 이렇게 비교해 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좀 뭐랄까 이게 각자의 운명이 주어진 운명과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나의 가치는 어떻게 둬야 하는지 되게 이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처음 봤고 이런 소설 이름은 들어봤는데 처음 봤고 뭐 표지에도 폴 고갱 그림이 나오니까 그냥 이게 고갱과 관련된 건가 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런 내용인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달과 육펜스라고 하는데 소설에 달과 육펜스가 안 나와요. 뭐 달과 육펜스에 대한 언급이 없어. 뭐 달이 어쨌다 육펜스가 어쨌다 이런 표현 자체가 안 나와. 근데 이제 제목을 이렇게 그냥 작가가 나중에 붙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일종의 이제 그 티저 광고 같은 느낌으로 제목을 붙였고 이 소설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원래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인기 있는 소설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써머신 몸이 어떤 짓을 하냐면 신문에 가짜 광고를 내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백만장자인데 자기랑 결혼할 신부를 모집한다. 근데 그 신부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은 없는데 서머셋 몸씨가 낸 달과 육펜스의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가짜 광고를.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화제가 돼서 장안의 여성들이 이 소설을 찾아 읽고 이거 엄청 재밌는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야. 뭐 저도 유튜브에서 들은 내용이라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소설이 접근하고 있는 그 방향이
엄청난 통속 소설이라는 거죠. 이건 대중성을 목표로 두고 이게 예술성에 관한 그 이른바 유미주의 소설이라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통속적인 의도로 쓴 소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책을 팔아서 돈을 벌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쓴 소설이다.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서머신 몬이 평생을 계속 이 통속 소설가라는 그런 비판에 많이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91세까지 장수를 하신 분인데 어쨌든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이 폴 고갱의 그 전시회를 저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할 때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모임에서 갔던 것 같은데 옛날에 이 모임에서 우리가 무슨 미술관 그 투어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혜진 씨 그러지 않았어요? 혜진 씨, 이내 씨랑 같이 갔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모임에서 그 서울시립미술관 갔을 때도 그 타이티의 여인들 뭐 이런 그림들 쫙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 본 제일 큰 그림이 이 소설 마지막에 나오는 그 벽화에 그렸다가 불태웠다고 이렇게 그 언급한 이게 실제로 불태우지 않았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뭐 집을 불태우고 이런 사실은 없고 다 소설의 창작이고 실제로는 그림 많이 그려놨고 그리고 그냥 병 걸려서 죽었어요. 이 소설에서처럼 문둥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실제로는 심장병하고 매독으로 죽었죠. 매독은 이제 젊었을 때 아마 이렇게 방탕하게 살던 시절에 걸렸겠죠. 그래서 수십 년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약간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사실을 모티브로 하긴 했는데 폴 고갱이의 이야기에다가 아주 매운맛 고춧가루를 팍팍 뿌려가지고 완전히 캐릭터를 더 극단적으로 변화시킨 거지. 아까 혜진 씨 말씀하신 것처럼 고갱은 그렇게 뭐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한 게 아니고 오히려 처자식한테 버림을 받은 그리고 증권이 폭락하는 바람에 증권거래소 직원으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제 화가의 길로 취미 활동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에이 지금 뭐 할 수 없으니까 이거나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화가로 전업 화가로 뛰어들면서 이제 예술이 개화해가지고 그렇게 된 케이스라 이 스트링랜드하고 폴 고갱은 완전 다릅니다. 다만 몇 가지 인생의 중요 사건을 모티브로 가져온 거고 다만 폴 고갱도 성격이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고흐랑 한 2달 같이 살았던 사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고흐와 고갱이 그렇게 둘이 다 그 후기 인상파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가 된 이유는 스토리가 되게 독특하고 재밌잖아. 그리고 둘의 독특한 성격. 그러니까 고흐는 인생 자체가 뭐 재밌잖아요. 귀 자른 사건도 엄청 유명하고 결국 권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도 너무 극적이고. 근데 그 그림도 막 뭐 별이 빛나는 밤, 뭐 해바라기 이런 거 보면 너무 극적이니까 고흐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가 된 거고 고갱도 사실 그림도 좀 독특하잖아요. 그 타이티의 이제 원주민들의 그림. 거기다가 그 집을 뛰쳐나와서 중년 이후에 화가가 된 스토리도 독특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고흐와의 그런 스토리 이런 게 이제 화제거리가 되면서 이제 더 이렇게 세계적인 화가가 된 것 같아요.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사실 이 소설의 가장 핵심 백미는 그 스트링랜드와 스트로브 부부 사이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잖아요. 그게 이제 도입부에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막장 스토리지. 우리가 이제 막장 드라마 보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은 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나는 저런 일 안 당해서 다행이다 라면서 안심하는 그런 어떤 그 쾌감을 주는 스토리잖아요. 특히 그 블란치라고 하는 여자 그 스트로브의 부인의 어떤 선택이 되게 충격을 주잖아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스트로브는 재능이 없지만 천재를 알아볼 줄 아는 그런 비극적 능력을 가진 그 화가고 스트로브가 가난한 스트링랜드를 이렇게 발견하고 이 사람의 재능을 인정을 했고 그 얘기를 이제 화자인 서머신 몬 실제는 만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주워 들은 얘기를 갖고 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서머신 몬에게 그 얘기를 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그 서술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와이프는 되게 스트링랜드를 싫어했죠. 굉장히 무례하고 불친절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싫어했고 근데 스트링랜드가 막 그 병이 걸려서 사지를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오지라퍼 스트로브가 우리 집에 데려와서 간호해주자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되게 의미심장한 이 플래그를 세우잖아요. 이렇게 이 복선을 던지는 거지. 나중에 떡밥으로 회수되는. 막 소설하치면서 너무 혐오감을 표시하면서 절대 싫다고 하다가 이제 남편이 막 계속 강요를 하니까 그러면 아유 알았어요. 근데 되게 뭔가 비극적으로 우리 부부에게 되게 안 좋을 것 같다고 아주 끝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막 이렇게 떡밥에 싹 흘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제 고집을 피우니까 할 수 없이 데려오라고 해서 열심히 간호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뭐 그냥 그런가 했는데 이제 충격적인 사건은 나중에 그렇게 스트링랜드를 싫어했던 블란치가 와이프가 스트링랜드랑 눈이 맞아가지고 스트링랜드가 스트로브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져서 집을 뛰쳐나가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와이프도 짐을 싸가지고 나도 나가겠다고 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얘기하면서 1차 충격을 한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스트로브는 멍청한 약간 그 호구 같은 사람이라 아 여보 어떻게 여보가 그 가난한 스트링맨들 따라가서 고생하는 걸 못 보겠으니 차라리 내가 나갈게. 이러고 자기가 짐을 싸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자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뭐 그게 그 사건이 1차 충격이고 아니 어떻게 그 아내가 갑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 잠깐 봤던 그 노숙자 같은 그 화가한테 눈이 맞아서 그럴 수가 있어. 그 사건. 그리고 나서 그 스트링랜드가 결국 그 블란체도 버리고 원래 조강지처도 버렸기 때문에 블란체도 버리고 나는 너랑 같이 살기 싫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나 죽어버리겠어요라고 이제 막 난리를 쳤겠죠. 근데 죽을 때면 죽었던가 하고 나가버리니까 실제로 화가 나서 그 독약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소산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염산을 마신 거죠. 그 세척제 같은 거 그런 걸 마셔가지고 아주 끔찍하게 죽잖아요. 그 이렇게 입이랑 성대가 다 타버려서 완전히 비극적으로 처음엔 안 죽었는데 병원에 가고 나서 며칠을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목과 성대가 다 타서 목소리도 완전 변하고 그런 채로 이제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고 그 블란체라는 와이프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니까 이제 화자가 그 얘기를 스트로브로부터 듣고 깜짝 놀라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나중에 우연히 만나서 이제 따져 묻죠. 따져 물었더니 이제 그 블란체의 과거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거는 스트로브로부터 들은 얘기는 아니고 스트링랜드가 둘이 같이 살던 시기에 들었겠지. 이게 사실 블란체라는 여자는 원래 사실 처음에 딱 묘사가 그렇게 나와요. 그 화자가 스트로브 부부를 처음 만났을 때 스트로브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수더분하고 좀 뚱뚱하다는 사람, 뚱뚱하고 사람 좋은데 별로 재능은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거야. 근데 이 블란체라고 하는 여자는 왠지 모르게 약간 예쁘단 말이야. 예쁘고 뭐 그렇게 엄청 뭐 미인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여성인데 왜 이런 이렇게 미안한 얘기지만 똑똑하고 뭐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랑 왜 결혼했을까라고 이제 이런 게 다 떡밥인 거지라고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는 장면이 살짝 나오거든요 화자가. 근데 나중에 이제 스트링랜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블란체라는 여자가 과거가 있었던 거지. 원래는 이제 영국 여자인데 네덜란드인가 어딘가의 왕실에 가정교사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왕자랑 눈이 맞은 거잖아요. 그 왕실의 왕자 중에 한 명과 눈이 맞아서 둘이 이제 사랑해서 덜컥 임신까지 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는 결혼할 줄 알았는데 집안에서 엄청 반대를 하니까 결국에는 왕자도 자기를 거부하고 쫓겨났다는 거죠. 그 스토리가 있었다고. 그래서 쫓겨나서 정말 이 임신한 채로 이렇게 불우하게 살던 그 이렇게 정처 없이 뭐 떠돌던 그런 그 블란체를 스트로브가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우연한 사이로 어떻게 자세히 안 나오지만 우연히 알게 돼서 그 스트로브가 걷어준 거죠. 당신 나랑 같이 삽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블란체랑 스트로브가 살게 된 거였고 아이는 나타가 사산을 했나 그래갖고 애는 금방 없어졌고 그래서 그 다음에 화자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링랜드의 말은 그 여자 스트로브 사랑 안 했어.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었어. 처음부터 스트로브랑 부부관계였던 것 자체가 본인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고 그래서 스트링랜드를 간호하면서 다시 또 이제 과거의 열정이 이렇게 스트링랜드는 보면 체구도 되게 당당하고 키도 크고 딱 그런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뭐 여기 폴 고갱의 실제 외모를 모델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노숙자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사람이 이렇게 망가져 있어서 그렇지 원래 이렇게 왁구가 좋은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어떤 그런 야성적인 매력에 반할 만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무뚱뚱하고 못생긴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 남자를 따라갔는데 그 남자랑 처음에는 이제 죽이 맞아서 잘 살다가 그 스트링랜드가 그 블란체가 뭐 몸이 예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통속적이라는 거야. 통속적이고 약간 선정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누드 그림을 그리는 게 화가들의 일반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블란체의 어떤 누드 화가 그림을 그려주고 누드 초상화를 그려주고 근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모델로서의 가치가 이제 사라졌잖아. 그림은 잘 그렸어. 근데 그리고 나니까 더 이상 흥미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별로 이제 이 여자랑 더 같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리고 또 자기는 자유롭게 또 예술을 발휘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데 이 여자가 자꾸 자기랑 같이 있겠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하고 이제 대판 싸우고 그냥 집을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젠가 남편이 이 집으로 돌아올 테니까 정리해놓고 그다음 그림은 두고 갔으니까 그림은 딱 이렇게 뒤집어서 벽에 놓고 그리고 이제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 스트로브가 나중에 집에 와서 집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여자가 자살할 생각을 하고 집을 정리하고 설거지하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오싹한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이렇게 집을 뒤지다 보니까 스튜디오에 그 이젤의 그림이 한 편 걸려 있는데 딱 뒤집어 봤더니 아네인 블란체의 그 누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처음엔 엄청 이렇게 분노가 치솟아 올라가고 그 그림 주걱으로 확 다 이렇게 찢어버리려고 하다가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 잘 그린 명작인 거야. 그러니까 차마 이거를 자기가 훼손을 못하겠는, 뭐 범죄 뭐라기보다는 법적으로 범죄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찢는 거는 내가 인류에게 못할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그림을 그냥 가져가서 집에서 보관하게 되는 뭐 그런 완전 호구인데, 실제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서머스 몬의 창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선정적이고 약간 통속적인 소설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고, 그리고 내용도 되게 막장 스토리잖아요. 막 이렇게 불륜에 뭐 이렇게 거기에 뭐 누드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자살 나오고 이러니까 막장 스토리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 이 부분이 재밌는 거거든요. 이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 에피소드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부두 노동자로 떠돌다가 스트링레드는 우연한 기회에 타히티로 가서 타히티에 또 아띠라고 하는 10대 소녀, 원주민 소녀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은 아니지 그냥 같이 산 거지. 거기서도 애를 한 둘 낳았는데 한 명은 일찍 죽고 한 명은 살아남고. 그래서 그 아띠가 그 산속에 들어가서 오두막에서 같이 바나나 먹고 야자수 캐 먹으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그 의사가 오랜만에 찾아가 보니까 문둥병에 걸려갖고 얼굴이 막 퉁퉁 부어 있는 거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스트링랜드는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뭐 그래 뭐 그런가 보지, 그럼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지, 그리고 그냥 가시라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계속 그 오두막에 혼자 처박혀서 그림을 그리고 아띠한테 떠나라고, 나 이제 문둥병 걸렸으니까 뭐 이렇게 남편 구실도 못할 거고 너한테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냥 떠나라라고 했더니 아띠가 여기서 또 이제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죠. 너는 내 남자고 나는 네 여자다. 내가 떠나긴 어딜 떠나냐. 나는 끝까지 너 곁을 지킬 거다. 네가 나가면 나도 따라 나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스트링랜드가 눈물을 한 방울 뚝 이렇게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쓱 하면서 에휴 여자는 어쩔 수가 없구만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살고 결국엔 마지막에 의사가 2년 뒤에 죽었다는 얘기 듣고 위독하다는 얘기를 다시 와보니까 스트링랜드는 완전히 몸이 뭉개져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원래 문둥병이 몸이 뭉개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시체로 변해 있었고, 대신 이제 그 그림은 그 직후에 찾아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벽에다가 엄청나게 멋진 그 창세기를 어떤 그린 듯한 그런 어떤 벽화를 쫙 그려놨다는 거죠. 그게 고갱의 그림이 실제로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전시회에 가서 제가 봤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여러 사람 군화죠, 군상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다양한 어떤 애기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 그림도 있고, 그런 그림을 벽에 그려놓고 죽었고 죽으면서 아띠는 다행히 뭐 이렇게 전염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문둥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전염되는 병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가 흉측하니까 다들 그렇게 싫어했던 거지, 실제로 한센병 거기서 소록도 가서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전염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쉽게 전염되는 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띠한테 내가 죽고 나면 이거 다 싹 다 태워버려라. 오두막채로 싹 다 태워버리고 완전히 다 태워서 재가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확인하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가 아니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을 왜 태우느냐, 이거는 안 된다라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띠가 아니다, 이거는 남편의 유언이기 때문에 나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의사가 떠나고 나서 불을 질러갖고 싹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원래 살던 고향으로 다른 데로, 왜냐면 고향에서는 문둥병 환자랑 같이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고향에서 사람들이 거부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뭐 이사 가서 아들 데리고 살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화자, 이 서머신 몸으로 추정되는 화자가 다시 스트링랜드의 옛날 부인을 만나잖아요, 조강기처를. 그랬더니 그 조강기처가 그렇게 스트링랜드를 저주하고 미워하던 조강기처가 처음엔 여자 때문에 나갔을 거라고 이렇게 막 통속적으로 추정을 해서 막 비난을 하고, 나중에는 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 인간 쓰레기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 인간하고 완전 끝났다고 막 저주를 퍼부었던 전처가 스트링랜드가 죽고 나서 유명한 화가가 되고 나니까 내가 바로 스트링랜드 선생의 부인입니다 이러고 이제 미국에서 온 기자하고 인터뷰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씁쓸하게 이제 미소를 짓는 걸로 소설이 끝나죠. 그리고 그 스트링랜드의 아들, 그 전처가 키운 아들이 뭐 군인인가 목사인가 뭐 성직장가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느님의 뜻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화자가 스트링랜드의 아들, 스트링랜드를 많이 닮았다고 하는 그 원주민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커서 선원으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실제로 본 게 아니라
아마 그 선 아들이라면 이렇게 자유롭게 바다를 망망대해를 떠돌면서 아주 쾌활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하는 걸로 소설이 딱 이제 끝나죠. 그래서 소설은 그런 식이고, 그러니까 아까 그 유시일 씨도 그렇고 정주영 변호사님도 그렇고 이 불편하다, 김혜진 씨도 뭐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이 지금 보면 되게 불편하고 좀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굉장히 여성에 대한 비하적인, 여자는 굉장히 세속적이거나 아주 통속적이거나, 그러니까 그 예술혼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남편의 어떤 그런 순수 예술을 향한 열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처자식 키우는 거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떠나가니까 저거 분명히 여자랑 바람나서 카페에 있던 젊은 여자랑 바람나가지고 떠난 걸 것이다라고 추정해가지고 막 그렇게 또 소문을 내고, 그런 아주 통속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블란체처럼 사랑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예술이고 난 모르, 그냥 사랑에만 눈이 멀어서 그냥 오로지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남자한테 들러붙는, 그러다가 남자가 떠나니까 그냥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이렇게 독약 먹고 자살해버리는 그런 캐릭터이거나, 아니면 아띠처럼,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스트링랜드가 죄책감 안 느끼냐고 화자가 막 따지니까, 그 여자 나랑 이별해서 죽은 거 아니라고, 그 여자가 부족한 이렇게 편향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죽은 거지, 그 나랑 이별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블란체 탓을 하죠. 그리고 그 여자 이제 잊어버립시다 이러고 이제 밥이나 먹읍시다 이러고 그냥 그러지도 않게. 마지막에 아띠도 뭔가 어떤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삶을 10대 소년데 살기보다는 그냥 순종적으로 남편을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여자로 그려지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자 중에 현대인이 보기에 정상적인 여자는 없어요. 다 뭔가 좀 이상한, 그리고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보면 아주 기형기를 할 만한, 아주 기함을 할 만한 그런 이제 그 여성상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되게 이렇게 번듯한 신사거나, 아니면 어떤 예술을 찾아서 처자식을 버리고 모험을 떠나는 그런 남자는 왠지 어쨌든 그렇게 멋있게 이렇게 그려지고, 왠지 그걸 이렇게 동정적으로 그려지고, 여자들은 약간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묘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여성 좀 혐오적 시각, 여성 비하적 시각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근데 이게 19세기에 쓰여진 소설이니까, 이게 1919년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나온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여성관을 반영하는 그런 소설이겠죠. 근데 사실 이게 여자가 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당대에도 그 로댕하고 사귀었던 까미유 글로델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까미유 글로델은 본인 스스로가 여성 예술가였고 그랬는데 오히려 로댕한테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시고 이렇게 그랬던 거잖아요. 그럼 보면 예술론을 불태운 여성 예술가들도 얼마든지 있고, 그런데 그걸 여자는 그렇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반화해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실제로 나오거든요. 여자는 어쩔 수 없어 이런 표현들이 소설에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재밌게는 봤고, 이 고갱 그 전시회를 보기 전에 이 소설을 보고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예술 자체가 가지는 그런 어떤 그 독창적인 그 감동도 있지만, 그거에 얽힌 스토리가 재밌는 거잖아요, 사실은. 고흐도 고흐의 인생이 재밌으니까 사실 그 작품이 더 멋져 보이는 거고, 고갱도 그런 스토리, 특히 달과 유펜스라는 소설을 보고 이게 사설이 아니라는 걸 알더라도 어쨌든 그 스토리의 맥락에서 이 전시회를 보면, 고갱의 그림을 보면 더 뭔가 감동적으로 오고 더 이게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간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술 분야도.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화가의 어떤 그런 스토리를 쫓아가면서 공부해보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고 더 풍성하게 다양한 어떤 체험을 하면서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40대 중반의 나이에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뭔가 어떤 모험을 떠나는 그런 삶, 그런 건 참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동경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삶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동원 씨도 그렇고 아직 결혼을 못해서 이게 떠나고 싶어도 떠날 세상이 없다는 게 이제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 중에서 여기 모임에 오신 분 중에서 가장 유사한 분은 정지웅 변호사님이죠. 정지웅 변호사님이 혹시 처자식 버리고 떠나시면 그런 스트링랜드의 삶에서 영감을 받았나 보다 할 때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불가에 귀의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요즘 불교는 완전히 타락해서 거의 조폭들 이런 수준이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처자식 잘 건사하시면서 훌륭한 가장으로 남아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 소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소감 마지막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듣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동원 씨, 얘기 들으시면서 추가로 하고 싶은 소감 있으신가요?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초반에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그 백인 그 감독관이 필요해서 농장에 일하러 간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스트링랜드는 미리 알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되게 재능이 뛰어난 화가고 내 그림이 나중에는 고가에 팔릴 거다. 그래서 200프랑을 빌리면서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는 한 100배 이상 뛴 것 같아요. 한 3만 프랑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몰인간한 인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작품을 남겼으면 좀 후세에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거를 태워버려야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아마 자기가 유명세를 생전에 안 타려고 했던 거는 고독한 걸 즐겼던 것 같아요. 고독해야 예술이다. 예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일부러 작품을 전시를 안 하고 했던 게 아닐까. 그냥 고독을 즐겼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인혜 씨, 인혜 씨도 소감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직 읽어야 될 게 많은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일단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 뒤에 부분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고전을 읽으면서 여성주의 관점을 가지고 읽게 되면 그거는 이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이렇게 여성성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거 인정하고 보면 되고, 단지 이거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막장을 담고 있긴 했는데 그게 단지 통속적인 이유 때문에 담은 것 같진 않고, 어떤 비극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이 스트링랜드라는 그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만의 의지?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방식의 예술을 추구하고 나는 이 예술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야라는 이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가가. 물론 이제 폴 고갱을 모델로 그리긴 했지만 이거는 순수 창작물이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요소를 많이 넣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달과 육펜스를 끝까지 읽어보면 아마도 이 스트링랜드라는 허구에 있는 예술가가 그리고자 했던 자신이 바라본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그리고자 했는지, 어떤 색깔로 그리고자 했는지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혜진 씨, 혜진 씨도 추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 스트링랜드가 이 스트링랜드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 뭐랄까, 객관적인 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존경이 담겨 있거나 이런 시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그림 있잖아요. 저는 미능사 책을 샀는데 이 미능사에 이 표지로 되어 있는 이 고갱 실제 그림인데요. 실제 이 고갱 그림, 이거는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이라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 황색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인물을 부각한 그림인데, 그래서 저는 약간 화자를 읽기 전에 이 미능사가 이 그림을 그 표지로 삼았으니까 뭔가 이 스트링랜드의 위대함, 약간 그 사람의 엄청 광기 어린 삶,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도 이 사람에게 어떤 점을 약간 본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약간 이런 그 인물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약간 교훈적인 면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접근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맨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진짜로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작품, 그리고 뭐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버리고 어느 날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그런 책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 자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그런 한쪽 면만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떠난 거거든요. 진짜 순수하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만을 위해 떠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만으로 그게 완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태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알아줄 필요도 없고, 단순히 나는 그림을 그리기만 해서 나는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데, 사실 퇴사를 바라고 이런 사람들, 퇴사하고 뭐 이렇게 떠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자유를 향해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그 다른 삶을 위해서 여기 이것을 버리고 떠나는 게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사실 진짜 이런 정말 자유를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일종의 탈출구나 해방감의 마음은 줄 수 있지만, 결국에 가서 이 책도 배신을 주는 책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이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또 이제 이걸 읽으면서 짜증의 바탕이 좀 됐던 것 같은데, 그 정약용이 나중에 귀양 가고 나서 거기 유배지에서 물고기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고기 그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을 그리고 그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그 도배를 해요. 그거 다 찢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남아있지 않게 되거든요. 뭐 그런 얘기나, 중국의 정말 유명한 의사인데 그 부인이 그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의학 서적을 막 다 불태워버려서 의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었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만을 위해서 떠나고,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거, 그러니까 예술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가치까지를 인정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전 옛날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그런 의학 서적을 불태우거나, 이거 단순히 한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이런 의학이 남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옛날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이제 기사님 얘기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짜증났던 부분은 사실 여성에 대한 비하나 그때 당시에 그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 이게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도 존재하는 생각들이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그 여성의 권리 뭐 이런 걸 주장을 하고 그게 또 맞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내 인생 전체를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성을 실제로 그렇게 바라보는 남성들인 시각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 지금도 존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네. 정약용이 물고기 그림을 그린 에피소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약 전, 얼마 전에 그 영화도 개봉했잖아요. 맞아요. 네, 아마 그 스토리가 이렇게 와전된 것 같고, 정약용은 물고기 연구했다는 기록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정약전이 자산어보라는 물고기 책을 냈죠. 그 책은 잘 보존돼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에 뭐 벽보를 붙여서 없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화가 의사 그거는 아마 화타 얘기인 것 같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명의 화타가 그렇게 막 엄청난 의술책을 남겼는데, 화타가 이제 조조 암살 음모로 이렇게 음료에 연루돼서 죽잖아요. 죽고 나니까 와이프가 이거 갖고 있으면은 요거 휘말려 갖고 아들 자식들까지 이제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 불태웠다, 뭐 이런, 저도 그런 에피소드는 들은 것 같아요. 뭐 거기서 들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지훈 변호사님 아까 불교 얘기하셔서 간담을 서늘하게 하신 정지훈 변호사님도 추가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스트링랜드를 또 다른 점에서 보면, 이제 40살에 부인을 떠나잖아요. 부인을 떠나는데 뭐 그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야 되죠. 부부가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근데 이제 파리에 간 이후부터는 보면 이분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거든요. 그냥 자기 그냥 그림 계속 뭐 이렇게 뭐 말하자면 뭐 기법이나 이런 것도 자기 혼자서 다 터득을 해가지고 막 이게 자기 갈 길을 가고, 근데 계속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한테 계속 와요. 화자도 그렇고
화자도 원래는 심부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파리에 살면서 또 찾아가 또 이제 뭐 이게 또 계속 옆에 그냥 이 사람이 있는데 그냥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뭐 다 주고 가고 있는데도 그 스토브하고 와가지고 굳이 자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또 와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단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데 자기가 이제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제 떠나라 그러는데도 뭐 굳이 안 떠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뭐 이제 뭐 다른 그 여성을 떠나가지고 여성이 이제 사망에 이르고 블리치 부인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자기가 먼저 뭐 이게 뭐 막 이게 뭐 이게 뭐라 말하나 여자한테 뭐 자기가 먼저 대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간호해 주다가 그냥 자기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자기가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할 때도 그 이제 블리치 부인이 따라 나설지도 자기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자기 갈 길을 쭉 간 건데 그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 사람하고 관계를 스스로 맺어가면서 이제 상처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런던에서 파리로 그 화자가 와가지고 뭐 그림 그린다 그러니까 너 그림 잘 그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꿈이었고. 그리고 이제 미리 다 자기가 증권 중개인을 하면서 뭐 클럽에 간다는 핑계로다가 해가지고 그거를 착착 자기 그 계획대로 준비를 해서 그냥 자기 갈 길을 일관되게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뭐 도덕적인 뭐 이런 뭐 비난의 관점을 떠나서 이분이 자기의 그 어떤 예술혼을 위해서 그 달을 향해서 쭉 나가는 과정은 그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냥 쭉 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이제 네, 이게 뭐 맞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 자기 갈 길 가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계속 뭐 이 사람 아픈데 뭐 쉬러 갔다가 뭐 이러면서 뭐 하여튼 그런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리랜드를 이렇게 비난만 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문제적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정연년님은 뭐 책은 못 읽으셨는데 들으시면서 소감 있으면 좀 추가로 얘기해 주시죠. 네. 페미니즘 시각에선 반대할 수 있는데 당시로서는 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시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서머신 봄이 그 되게 유명한 작가였다는데 이 소설은 뭐 인기가 없었다며요. 근데 아니 이 나중에는 소설로 유명해진 거예요. 이 그전에 소설로 인기가 없다가. 유명해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말씀해주신 거 고갱이랑 이런 거 일화랑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유실님도 추가 소감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근데 저도 느낀 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스트랜드의 그런 막장이라고 이제 욕하지만 진짜 스트랜드는 자기 인생 간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스트랜드 인생에 물감을 사준 것도 아니잖아요. 뭐 종이를 사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 그냥 가정을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사회적 시선으로 비판하는 건데 저도 그 말씀 듣고 저도 믿음사 책을 샀거든요. 저도 여기에 좀 약간 69페이지에 그 스트랜드가 이제 마한테 말하는 게 이제 자기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무슨 문제냐 우선 헤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근데 정말 저는 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12쪽에 막 이제 과거를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것은 영원한 현재다. 그의 가치관을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184쪽에서 제가 좀 되게 약간 뭐랄까 감명을 받았잖아요. 그냥 이 대사가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184쪽에 이제 스트리브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던데 이제 세상은 참 매정해.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긴 살았는데 어쨌든 타인의 시선에 사회적 시선에 맞춰서 사는데 그게 결국에 나를 위한 삶인가? 이게 정말 내가 가려고 했던 삶인가? 그냥 남들이 너 이제 좀 잘 산다, 뭐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에만 우리가 사실 그잖아요. 이런 평가 저도 이제 막 봉사활동을 이제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그 무이탁 할머니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봉사를 15년을 함께 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막 할머니가 너무 뭐 사랑스럽고 좋아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굉장히 그냥 내가 봉사를 해야 하는 그런 시선 때문에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봉사하는 그 시간을 한편으로 굉장히 아까워해요. 막 나 내일 시험인데 내일 뭐가 있는데 여기 와서 왜 봉사를 빠지면 왠지 좀 눈치가 보이고 그럴까 봐 굉장히 뭔가 이 봉사가 자신의 삶을 또 갉아먹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겠지? 그런 거 물론 이게 영원한 저의 숙제겠지만 정말 그런 삶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그 하자가 처음에는 그냥 굉장히 하자가 그 23살에 글 하나 어떻게 딱 잘 돼가지고 이제 유명 인사들과 이제 이제 인간관계도 맺고 좀 나름 그래도 좀 잘 나가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도 스트리브드 나이는 자기로 20살 많은데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한 고등학생이 저한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처럼 뭔가 좀 그런데 느낀데 아무튼 이 사람이 처음과 달리 마지막 때는 정말 아브라함과 그런 알렉 카멜크의 그 말을 듣고는 뭔가 이게 어떤 게 진짜 잘 사는 건지 어떤 게 진짜 잘 사는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지 이런 걸 고민한 거 보면서 우리도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하다처럼 그냥 처음에는 우리의 사회적 시선으로 사람을 평가하다가 가면 갈수록 우리도 처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진짜 처음에 우리가 유펜스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점점 달의 세상으로 달의 시선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말씀하셨잖아요. 뭐 달을 가리키로 손을 봤는데 달을 봐야지 우리는 손가락을 보면서 그런 것처럼 약간 저도 약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퇴사 소설이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중년들의 성장 소설 약간 좀 30대 40대가 꼭 읽어야 할 물론 퇴사하려고 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인생에 좀 약간 허무함을 느꼈을 때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렸을 때 보면 약간 충격적인 내용이고 한 40 이후에 좀 인생 살 만큼 살고 나서 봐야 확실히 이제 좀 느껴지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다음 달 모임 잡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정은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로 거의 고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하는 걸로 하고 커리큘럼은 우리가 지난달에 그 제안했을 때 그 조지 오웰의 1984도 나오고 제가 또 이 동물농장도 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먼저 동물농장하고 1984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거든요. 동물농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984가 마지막 조지 오웰 작품인 것 같은데 그렇게 두 개를 연달아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다른 의견도 좀 추천을 받고 뭐 순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죠. 우리 김혜진 씨 혹시 뭐 같이 읽어보고 싶은 소설 뭐 있으십니까? 김혜진 아니요. 씨. 지금 이거 읽고 싶어서 지금 읽으려고 하는 참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정지용 변호사님 뭐 혹시 읽고 싶은 컬이 있으세요? 저 완전히 동의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유실 씨 혹시 읽고 싶은 컬이 네, 있으세요? 저도 동물농장가 1984. 네. 네네. 이동원 씨 나가셨네요. 갑자기 이동원 없이. 그다음에 정인혜 씨, 인혜 씨는 뭐 추천하고 싶은 책 있어요? 저는 둘 다 읽어가지고. 아, 네네. 그럼 뭐 편하게 오시면 되겠네요. 시간 되시면. 네. 또 그걸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읽고 싶은 게 뭐 있어요? 만약에 이거 했다 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아직 생각을 잘 못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좀 고민해 주시고요. 정영현 씨, 영현 씨도 요 순서로 하면 괜찮을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저기 짧습니다. 네, 금방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소설이니까 요게 제가 옛날에 서울대 논술 볼 때 제 서울대 논술 그 소재로 나왔다. 맞아. 소설이죠. 그러면 다음 달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을 테니까요. 책 있으신 분들은 책 좀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화면에 나오게.
자, 사진 한번 찍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된 것 같네요. 자, 고생하셨고, 그럼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